그래서 위임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허구고, 응? 이 믿음, 내가 모든 것을 저 대표를 통해서 나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중세 때의 교회 권력이, 어? 교회 권력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저 신부가 듣고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 신부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 그게 미니스테르죠. 미니스테르라는 게 지금 장관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게 이제 위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르라고 하는 말은 그 신비라는 거죠. 미스테르 오브 미니스테르라는 게 그렇게 뭔가 위임된 걸 믿고 우리가 중세 때 교회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당해 왔다면 오늘날의 정치의 장에서 그런 그 대표자들에 대한, 소위 내가 대표한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대표해서 뭔가 정치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오인,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탁의 효과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미니스테르, 그 위임의 뭐 신비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8페이지에 보면 신탁 효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봅시다. 신탁 효과는 우리가 너무 빨리 이해한다는 환상을 갖는 현상들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무언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 말을 통해 바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이 현상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정치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258페이지 아까 읽었던 그 바로 다음 문장. 정치 속에서 날마다 작동하는 일련의 상징적 효력의 전체는 이런 종류의 복화술사의 월권에 달려있다. 복화술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인형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이 인형이 말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인형이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마치 그 내가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간다는 거죠. 근데 문장이 너무 좀 그렇다.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조금 이제 좀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 민중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말할 권리를 얻으면서 혹은 말하도록 허가받으면서 민중에게 말하도록 만드는 복화술 말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민중계급, 여기 또 읽습니다. 민중계급, 민중계급, 인민대중들에 대해 말할 때 신탁 효과, 즉 메시지와 메시지 해석을 동시에 생산하고 나는 다른 무엇인가라고 믿게 하는, 즉 민중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대변인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민중의 삶이자 진실이라는 의미에서 정녕 민중 자신이라고 믿게 하는 효과를 낳지 않는 경우라 매우 드물다. 뭐 불어를 옮겨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연편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보 정당 쪽에서 뭐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러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브루드의 논리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고 브루드에서 보면 사실은 다 그 정당, 예를 들면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다 있는 데서 이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는 얘기 한 틀이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장에서 뭔가 일정 정도의 내기돈, 그게 이제 투표의 결과겠죠. 이런 걸 받아내는 하나의 어떤 언어적 게임일 뿐인데 그 민중들은 저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미스테르 미니스테르고 이거 위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뒤에 260페이지도 보면 뭐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당의 중진 인사가 상징 폭력을 사용하자 할 때 그는 나에서 우리로 넘어간다. 그는 나는 당신네 사회학자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그것이 요구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 어떤 그 민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대변한다는 거죠. 마치 민중당의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의 중진 인사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위임된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적인 이해관계, 민중이라는 공적인 이해관계로 숨어버렸지만 실제로는 그 정치라는 그 당의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고 당의 의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브루드웨가 얘기하는 이런 그 정치적 물신주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 물신주의라는 말은 마르크스한테서 많이 쓴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제 소위 상품의 물신숭배라는 말을 쓴 건데, 정치적인 물신숭배라는 말은 적어도 막시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관계에서, 상품 관계에서만 이 작동이 되는 건데, 그럼 왜 브루드웨는 이 소위 위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장애 논리를 정치적인 물신숭배라고 받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막스가 생각했던 그 지배 관계에서 예를 들면 독일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막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 사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스한테는 뭐 어디까지 있냐면 지배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착취 구조 말고 어떤 지식이나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한다,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부르주아는 그거를 조금 더 그 문화적인 매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장의 고유의 논리가 있고 그 정치장에 고유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치장의 고유한 매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이라면 하지 말고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제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챕터 5장의 문화와 상징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제가 이 바로 무슨 대표자의 효과, 위임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정치적 물신주의가 뭔지를 제가 그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뭐 대표자의 신비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부르드웨가 썼던 글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 그냥 185페이지에 제가 설명한 거 대표자의 신비를 구성하는 것은 언어의 역할이다. 그거 읽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란 개인들이 체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비교적 제도화된 공식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경험의 차원이 언어의 차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상징적 폭력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경험의 차원이 언어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고 뭘 하는 것들이 다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대표자들이나 위임받은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상징적 지배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적인 의견을 점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피지배자들이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지 못한 게 이거죠. 이런 언어적 점유, 언어적 메커니즘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분류 체계를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 체제를 만들어서 지배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그 위임의 효과고 대표자의 신비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매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르크스는 몰랐고 그걸 부르드웨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드웨 입장으로 보면 이 물신숭배라고 하는 것은 상품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법률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뭐 문학의 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물신숭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물신숭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물건을 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이 마치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뭐예요? 정치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정치 정당에서 뭐 재난지원금을 줘야 돼요, 뭐 아니면 뭘 만들어야 돼요, 무슨 뭐 세금을 더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 권력이고 그것이 그 소위 위임의 효과가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 텔레비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걸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뭐 이건 이 신문방송학과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게 나는 여기서 뭐가 관련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언어적인 토론 여기 토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토론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데 뭐 벌써 이게 초대 그 섭외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토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치장이나 텔레비전 그 장에 들어가서 어떤 토론할 때 이미 뭐 진보 쪽 한 사람 뭐 보수 쪽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회자가 뭐 말을 할 때 이게 언어가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고 모든 나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의 59페이지 보면 이 토론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속성은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놀이 자체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언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런 놀이가 진행되기 위해서 놀이의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회 공간에는 어떤 것은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금지되어 있는 식의 구조를 갖는 담론이 통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토론 프로그램은 없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저런 사람이 저새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이 어떤 뭐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뭔가 기존의 어떤 정치적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어떤 한계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살짝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뭐 그런 정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의 장의 정치적 위임과 물신주의, 그러니까 위임과 정치적 물신주의, 그다음 무슨 언어적 폭력, 상징 권력,
그다음에 뭐 언어 시장, 그다음에 이런 텔레비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상징 안에서 뭔가 개인들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그게 마치 나를 반영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오인을 일으키는 거. 이게 오늘날의 정치적 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